19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이 하루 만에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노조원들은 내일 정상 출근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40% 가까이 주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의 실적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박 4일 일정으로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격 방중 이유 오늘 분석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현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KB국민은행 노조의 파업이 하루 만인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 파업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총파업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의 1차 파업은 오후 3시쯤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파업에는 노조 측 추산 만여 명, 사측 추산 5,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오쯤부터는 영남, 호남 등 지방조합원부터 해산하기 시작해 서울 경기 지역 조합원도 박홍배 노조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을 기점으로 해산했는데요. 이번 파업은 하루짜리 경고성 파업이었던 만큼 내일부터는 조합원 전원이 정상 출근할 예정입니다. 파업이 진행된 오늘 고객들 불편은 어땠습니까? 네, 파업 소식이 미리 전해진 탓인지 국민은행 주요 영업점에선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업점 입구를 비롯해 대기 공간과 창구 등에는 총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고객을 향한 사과문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오늘 국민은행의 전체 점포 1,057곳 가운데 411곳이 거점 점포로 운영돼 일부 영업점에선 업무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상업지구를 벗어난 지역의 일부 지점들은 파업 참여 인원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이달 안에 추가 파업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는 이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2차 파업에 나설 계획인데요. 설 연휴 조합원 집단 휴가도 함께 독려하며 5차 파업 일정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24시간 매일 교섭할 의사가 있다며 노사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측에선 아직까지 협상 제의 의사를 밝히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쇼크 수준으로 좋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예, 삼성전자 실적 어땠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2018년 4분기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8%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28.7% 감소했습니다. 지난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9.87%, 영업이익은 38.5%나 떨어졌습니다. 당초 시장 예측은 영업이익이 11조 원에서 13조 원이었는데 실제 잠정치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악화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가전, TV 등 주요 품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반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역시 지난해보다 실적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실적도 안 좋았다고요? 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753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668억 원보다 79.5%나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조 7,705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6조 9,636억 원보다 7% 감소했습니다. 직전 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던 SK하이닉스 역시 1조 원 넘게 떨어진 5조 원대 초반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종료됐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내리는 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 출고 차량까지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국산차의 경우 차값은 원가라 할 수 있는 공장 도가에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와 취등록세 등이 붙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내려가면 교육세와 부가세 등도 함께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이번 세율 인하 연장으로 3천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면 55만 원가량의 차값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번 인하 연장이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를 구입할 계획을 가졌던 분들이 미리 앞당겨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개소세 인하가 끝나는 후반기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연장 효과는 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반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은행법과 달리 정보통신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올해 안에 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어서 인터넷은행 서비스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이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이 무산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회에는 조합원 1,600여 명의 절반이 넘는 857명이 참석해서 이 가운데 745명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반포 1단지 3주구 사업은 공사비만 8천억 원 규모로 올해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데요. 이 앞서 조합 측은 2번의 경쟁 입찰이 유찰되자 지난해 7월에 현대산업개발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 본계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특화 설계안과 공사 범위, 공사비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조합원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어제 총회 결정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공사 바뀝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조합이 어제 총회에서 새로운 건설사를 다시 선정해 수의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안건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 측은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최근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 관계자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참여 의향을 밝힌 건설사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열어서 이 사업 조건 등을 받아보고 곧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새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잡음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산업개발 측이 법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어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청와대 일부 개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중국 대사가 임명이 됐고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환 전 MBC 논설위원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현대차가 생산한 그랜저 디젤 등 7만 9천여 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됩니다. 대상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천여 대, 3만 900여 대, 2015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생산된 메가트럭 뉴카운티 4만 7천여 대 등 모두 7만 8천여 대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50억 6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2년 3월부터 81개월 연속 계속 최장 기록을 경신했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석유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 단가 상승이 둔화되고 미중 무역 분쟁의 현실화로 세계 교역량이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대차의 신사옥인 GBC, 즉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설 사업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는 총 5개 빌딩으로 구성됩니다.
105층 높이의 통합 사업과 35층짜리 호텔, 오피스 건물은 물론 6에서 9층 규모의 전시장과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특히 105층 빌딩의 높이는 569m로 현재 국내 최고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보다 14m도 높습니다. 당초 3차례 보류됐던 이 사업 계획은 지난달 경제부총리의 발표 이후 승인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간, 공공, 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에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 6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건 GBC의 경제 효과입니다. GBC 건설 이후 27년간 267조 원의 경제 효과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가 기대됩니다. 자동차와 건설 또 숙박 등 분야에서 122만 개의 신규 일자리도 생길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코엑스 잠실운동장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과 시너지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함께 진행이 되면서 통합공사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스 벨트와 연계가 되면서 마이스 관광객들이 일반 관광객들보다 한 3.6배 정도 소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GBC 착공은 이제 서울시 건축 허가와 집안 안전 검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예, 연초에 아주 굵직한 외신이 오늘 들려온 거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전격이라는 단어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씁니다. 그만큼 예상을 별로 못했고 갑작스럽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중국을 연초부터 방문을 했지? 게다가 잠시 후에 이제 질문을 드릴 겁니다만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에 또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생일 때는 초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와야 되는 건데 본인이 갔다. 이것도 한번 좀 왜 그런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바로. 자기 생일도 있는데 중국을 방문했다. 뭐 그만큼 뭔가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실용적이고 과감한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중인 것 같습니다. 보통 작년에 3번 중국을 갔죠. 이번이 그러면 네 이제 보통 의전이나 관례를 생각하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번 방북을 해야 될 차례인데 원래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올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모종의 어떤 뭐 물밑에서 좀 이렇게 다 작업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급한 사정도 좀 있고 중요한 의제, 작전 회의를 좀 하기 위해서 이제 의전대로 관례대로 한다면 시진핑 주석이 와야 하는 거죠.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과감하게 갔습니다. 그냥 뭐 의전이나 관례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냥 4차 방중에 돌입을 했고 오늘 또 마침 생일이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중국이 굉장히 이제 성대하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일 때 한 국가의 정상이 지금 다른 나라를 갑작스럽게 방문을 한 건데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했겠습니다만 이제 몇 가지 좀 하나하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방문의 의미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급한 사정 중요한 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보면은요. 3박 4일이거든요. 작년 5월 8일이었나요? 그때 5월 7일이었나요? 중국 다롄 방문했을 때만 해도 2박 3일 뭐 실질적으로 1박 2일 뭐 이 정도 그렇죠. 보통 그랬는데 이번에는 3박 4일이다. 연초에. 어떻게 이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3박 4일씩 이제 가는 걸 보면은 이게 조금 꽤 준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북중간에 일정 조율을 좀 상당히 좀 한 것 같아요. 기차로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기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뭐 이틀을 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정, 그러니까 원 포인트로 딱 시진핑 주석과 회담 한 번 하고 오는 그런 일정은 아니고 다른 뭐 산업 현장 시찰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 수행원 중에 보면은 박태성 과학기술 교육 담당 부위원장이 있거든요. 글쎄요. 그 있는 거 보면 이제 어쨌든 산업 현장을 시찰하는 일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에 이제 3월달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집권위원회 이후에 처음 이제 중국을 갔을 때 그때도 이제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렀고 이제 그때 좀 이제 둘러보는 일정들이 좀 있었고 뭐 공연도 같이 관람하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아마 오늘 생일이고 해서 저녁 때 뭐 크게 일정에 큰 변동이 없으면 아마 시진핑 주석 부부와 만찬을 하고 뭐 문화 행사를 좀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이나 모레쯤 또 뭐 2차 회담이 가능하다면 할 것이고 또 산업 시찰
현재 이제 중국의 과학기술 현장들을 다시 한번 뭐 둘러보는 그런 일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번 3박 4일 일정 동안 2번 이상 있을 수도 있까 적어도 한 번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서로 간에 오가는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좀 뭔가 중요한 것들이 또 큰 것들이 있을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네,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제 북중 양측의 이제 작전 타임 그런 그 작전 타임. 그런 시간 그런 성격이 좀 짙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지금 북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걸 이제 급하게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좀 임박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요. 예, 그렇죠. 연말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한테 전달이 됐고,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일 새해 첫 강요 회의에서 이제 굉장한 친서가 왔다고 들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곧 하겠다라고 하는 걸 공언을 해놨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면은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율이 좀 있는 것 같고 임박했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과 중국의 정상이 지금 만나서 미국을 놓고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같이 공동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한 참모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시진핑 주석이랑 만났을 때. 한 참모부? 예, 그 북중이 우리는 하나의 참모부다. 이제 사회주의식 용어인데 우리는 하나의 참모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래서 하나의 참모부에서 지금 이제 작전 회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하나의 참모부 얘기도 하시고 또 작년에 이제 5월달에 다롄 갔을 때도 정상회담 앞두고 한 달 전에 이제 그렇죠. 가서 만났던 거였잖아요. 그때도 이번이랑 비슷한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근데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는 주체가 북한과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유쾌한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 말이죠. 예, 그렇죠. 그 지난해에도 그 여름이 지나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었죠. 예.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그러니까요. 중국하고 나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나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비핵화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있다. 그런 식의 불만을 토로했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간질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북한은 또 중국과 더욱더 밀착을 하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몸값을 더 키우는 거죠. 덩치를 더 키우고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과 만나야 어쨌든 그래도 대화력, 지렛대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북중 동맹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의 그런 협상 전략이 미국한테 먹힐 거다. 그러니까 북미 협상에서 일종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렇게 하나의 카드를 더 얻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과 직접 힘을 이제 겨루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정말 부담이 된다, 정말 안 된다라는 상황이었으면은 오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이제 오라고 해서 만난 거 보면은 아마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지금 뭐 연말을 기점으로 모종의 어떤 합의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좋은 통화를 했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100% 우리가 동의했다라고 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미중 정상 간에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모종의 합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이번에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 수도 있다. 네, 방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오시라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날을 잡아서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이게 북미 정상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말 북한과 중국이 긴밀하게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였다. 그러면 사실은 굳이 공개하지 않고 그렇죠. 몰래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설이라는 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근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북한 중앙방송이 이례적으로 공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공개했다라는 거는 북한이 별로 안 미국이 둘이 만나는 걸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거를 알면서도 이걸 공개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협상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그렇죠. 봤다라는 거죠. 예, 그 어느 정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미중 정상들이 합의한 수순에 따른 어떤 그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럼 미국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이제 알고 있었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안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지금 뭐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베이징에 입성하는 것이 그림이 나오긴 쉽진 않죠. 작년에 3월달에 처음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김정은이 갔는지 안 갔는지 굉장히 도착하는 순간까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베이징역에도 아주 검은 철벽을 치고 그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개성장군처럼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베이징에 들어가서 지금도 아주 정상적인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보면은 북미 간의 미중 간의 일정의 모종의 합의가 있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이 지금 나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어서 제가 남는 생각은 느끼는 그 생각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겁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예. 있겠지만, 근데 그 내용과 결실이 문제일 건데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 수 있는지 그 관전 포인트는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한 직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거든요. 네. 부활절 휴일을 겸해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만약에 이제 방북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난다. 이제 그걸로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가름한다. 그러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북미 정상회담 자체는 생각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5월 8일 날 다롄에서 만나고 시진핑이랑 김정은 위원장이랑 그다음에 6월 초에 6월 12일 날이었나요? 그렇죠. 6월 12일 날 예, 북미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 열렸으니까 대략 한 달 정도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폼페이오가 북한을 다시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일종의 그렇죠. 이제 김정은 하나의... 위원장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제 그걸로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가름하느냐 아니냐 이제 그걸 한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렇게 예상을 좀 한번 해보시죠. 폼페이오가 북한을 언제 가는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매년 1월 초에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CES가 이제 열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CES가 이제 열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뭐 눈으로 이렇게 보는 아주 화려한 볼거리들은 아주 풍성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도 특별 취재반을 현장에 좀 보내서 아마 내일부터는 아마 다양한 그림과 현장에서 우리 기자들의 리포트들이 좀 올 것 같은데 오늘 열리기 전에 개막에 앞서서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님하고 어떤 것들이 올해는 좀 2019 CES에서는 좀 선보일 것인지 미리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기찬입니다. 예, 교수님. 아무래도 CES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좀 낯설어서요. 소개 간단히 먼저 좀 해주시죠. 네. 혹시 지난해 그 인공지능 드론 쇼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CES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52회째를 맡고 있는 전자제품 박람회고요. 사실 여기는 이제 전 세계의 새로운 그 미래 전자 신기술이 늘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최고의 전문가들과 경영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20만 명 정도 참여하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8일부터 이제 나흘 일정으로 개막이 되는데 이렇게 개막을 하면 한 20만 명 정도가 숙박을 해야 돼요. 그러게요. 또 이제 먹고 자고 놀면서 사실 이제 라스베가스는 이제 축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돈 많이 벌겠네요. 그 동네 주민. 그 재밌는 게 라스베가스는 사실 두 가지가 쌉니다. 숙박이 싸고 음식이 싼데 이때는 가장 비싼 날이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근데 CES가 요 몇 년 사이에 좀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게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가전 박람회 성격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가전 제품들보다는 로봇, 그다음에 커넥티드 카, AI, 인공지능 등등등 이런 소위 말하는 미래 기술들이 대거 선보인 자리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가전 제품 박람회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첨단 기술이 전시되는 이제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공지능 드론 쇼가 인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올해는 5G가 아마 박람회의 최고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5G는 사실은 우리도 3월 달부터 이제 상용화한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우리로서도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좀 이번에 가서 뭔가 새롭게 선보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올해 이 2019 그 CES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보여주는 것 중에서 좀 교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이제 그 CES라는 게 원래는 이제 전자 제품이지만 점차 이제 라스베가스 모터쇼라 할 만큼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AI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AI의 어머니는 자율주행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선보이게 될 것 같은데 우리 특히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번에 자동차하고 이제 로봇을 결합해가지고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컨셉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이렇게 굴러가는 자동차인데요. 예. 이 로봇 다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자동차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이 자동차가 이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컨셉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같으면 위험한 그런 어떤 재해 현장 같은 데서 사람이 들어가기도 구조하기 힘든 데를 자동차가 가서 이제 구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참 대단한데. 근데 이번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참여하는 중국 기업들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요즘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중국에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향에다가 또 이것이 이제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원래 세스에 참가하고 있는 중국 기업 수가 지난해보다 한 20% 정도 줄었고요. 예. 특히 이제 지난해는 화웨이의 CEO가 기도 연설하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을 띄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CES의 기도 연설자가 이제 중국 업체가 아니고 원래는 LG전자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박일평 사장이 무대에 올라가지고 올해는요. AI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은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화제였고 주도적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특히 원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좀 활약이 특히 가전 분야에서도 아주 뛰어나고요. 네. 특히 원래 TV 부분 같은 데는 삼성과 LG가 아마 각축을 벌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가전 중에서도 고급 가전, 그러니까 아주 프리미엄급 가전 쪽에서는 특히 우리 LG하고 삼성전자가 글로벌하게도 잘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아마 올해 CES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시선을 끌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정부가 다주택자, 그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 어제 저희가 일단 팩트는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중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들로 좀 가능하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히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월세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 그다음에 집값도 좀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도였는데요.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 보면은 전월 시장 상당히 안정돼 있는 거는 실제 효과를 좀 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을 만약에 조인다고 그러면 과연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이런 정책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또 현재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영향을 보기에 앞서서 그동안 정부가 이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줬던 혜택들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가 있나요? 예, 무엇보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유하는 데 따른 아니라 재산세 부분에 대한 또 혜택들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별도로 이제 배제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시작해서 보유하고 또 처분하는 단계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임대사업자의 그 등록 혜택은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이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컸기 때문에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거고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사회적인 어떤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9.13 대책 작년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이러한 혜택들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이전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는 그런 통계 보고도 있습니다. 임대사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왜 유도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임차인 즉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갖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 기간을 갖다가 이제 최소한 2년 이상 혹은 뭐 4년 이상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과 함께 임대료 부분들을 2년마다 갱신하는 경우에 있어서 5% 이내로 상승하는 것을 이제 딱 제한시켜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로서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일정한 곳에 있어서 어떤 주거의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사실 집주인으로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정부의 일정한 임대료의 어떤 상승 폭이라든지 임대 기간에 있어서의 장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 등을 기대하면서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던 거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어떤 세제 혜택이 아니냐 또는 한편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회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작년에 그것도 좀 문제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서 그 부분들의 자금들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적인 투자로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상당수 그런 부분들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세법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는 올해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까지 지금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책이 있었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종부세, 재산세 등등 해서 모든 부분에서 보유를 하든 또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부분에 대한 또 상당히 비율 자체, 세율 자체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사면 초과에 처할 정도로 지금 정부가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다주택자들을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 압박의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대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많은 매물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임대 시장에서는 어떤 임대 매물이 많이 나오고 또 거래 시장에 있어서는 많은 물건들을 세제 부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내놓게 된다면은 시장에 매물이 많아짐으로써 가격 부분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대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강화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매물들이 말 그대로 이제 얼어붙이게 되는 그런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양도세 처분하려고 하면 양도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큰 상황이고 보유를 또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종부세나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압박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처분하는 경우에서도 이번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요건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의 많은 매물 등을 통해서 그 매매 활성화를 통한 어떤 가격의 안정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있어 매물 경색 등을 통해서 시장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보면은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상당히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양도세를 좀 내려서 퇴로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동안에 쭉 상황을 보면 양도세,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거래세에 비해서 양도세가 과하게 높다라는 지적이 사실 계속 있어왔잖아요. 이건 사실 진보 단체 쪽에서도 나오던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양도세를 내리면 되는데 정부가 양도세 인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을 안 하는 거는 뭔가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떤 정부 대책 자체가 좀 발걸음이 엇갈려 버렸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 보유세를 강화를 해서 예. 압박을 주면서 거래세를 낮추어지게 되면 많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최초의 발걸음 자체가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양도세 장벽을 높이는 쪽을 먼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랬죠. 그러다 예.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분을 강화하는 상황에 있어도 양도세 부분은 투기 목적의 어떤 규제를 강화한 측면들이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보니까 이것을 낮추기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정책 후퇴라는 그런 쪽으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이런 쪽에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보유세 부분을 계속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세 부분에 대한 인하의 필요성은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아마 정부 전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기조선상에서 볼 때 완화를 쉽게 선택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정책의 후퇴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 쪽에서는 그 방안은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올랐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히 부담이 될 정도로 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고숙자들한테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때 굳이 보유세가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닌데 네네. 양도세를 굳이 내려줄 필요가 없지 않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느낌에는 이 세제가 사실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세제 강화 자체가 단순한 시장의 안정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경제의 측면에 있어서 접근해가는 그런 시각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버티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좀 물건을 내놔야 됩니까? 네. 다주택자가 지금 버티느냐 아니냐의 선택은 사실 정부가 이미 유주택자, 즉 1주택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기조가 당분간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도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또 다주택자가 처분함으로써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차익에 대한 어떤 세금 부담 부과가 너무나 큰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지금 단적인 어떤 선택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판단밖에는 다른 드릴 말씀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버티라는 얘기죠? 네, 네.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미중 협상, 그러니까 휴전 이후의 첫 협상이 좀 시작이 돼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해드렸던 대로 미국에서도 뭐 실무자들이 대거 들어갔고요. 중국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뭐 중국이 몸이 달았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류호,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부총리까지 회담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뭔가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뭐 양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미중 무역 갈등이 결국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좋지 않죠. 그것도 좀 같이 결부지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서 경기대 오대원 교수 모셨습니다. 오십시오, 교수님. 일단 삼성전자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4분기 실적 부진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글로벌 IT 기업, 이를테면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려고 하다가 사는 거를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구매를 지연시켰다, 뭐 연기했다, 뭐 이런 게 이유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이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그 AI,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의 하드웨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서버를 증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버를 증설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 하드웨어의 조정,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최적화하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드웨어 구입은 조금 멈추기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4월에 새로운 칩셋이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데 그때 되면 이제 신형 어차피 사야 되니까 그때로 구매를 좀 미뤄서 단기적인 조정 과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구매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4월에 새로 나올 거가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그때가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번 4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던 이유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전체 가격의 하락세,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지금 굉장히 호황이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끝나면서 이게 가격 하락기, 대세 가격 하락기에 접어든 것 때문에 이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예상보다 좀 빨리 나타났다는 게 이번 어닝 쇼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에 비해서 근 40% 가까이 줄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전분기, 물론 이제 기저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전분기 대비 또는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런 영업이익이 이런 상황이 올해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예, 이게 이제 대세적인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기로 가면서 전체가 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 가지고 서버를 증설하고 이게 하드웨어를 대량으로 구입하던 이런 호황은 이제 접어들고 이제는 다른 부문으로 이제 이 반도체의 주력이 옮겨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좀 구조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온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력이 바뀐다라는 건요. 계속 수요가 이쪽 분야에서 올해 수요가 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수요가 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같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의 과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그 실적이 급감하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제 고도화되고 집적화되면서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나 이제 이걸 다각화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고부가 가치화하는 전략을 쓰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이제 조금 조정을 해서 재고 관리를 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테면은 이번 4분기처럼 뭐 전분기 대비 40%씩 실적이 줄어드는 이렇게까지 크게 줄어드는 거는 계속해서 진행된다기보다는 예, 기저 효과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약간 더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저희가 좀 궁금해했던 부분들 얘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이번에 어느 정도 뭐 성과가 있긴 하겠지만 결국 미중 무역 갈등, 미중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부분은 굉장히 장기화될 거다. 특히 첨단 쪽 분야가 특히 더 그럴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 반사 이익을 누가 볼 것이냐.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있는 게요. 이게 자꾸 기대 효과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근거가 없이 기대 효과 쪽으로 가는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그걸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대 효과입니까? 그냥? 이게 사실 우리의 기대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근거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반영. 그러니까 화웨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라이벌이 좀 이 제재를 받으니까 그 반사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심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은 반도체 회사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휴대폰을 만들긴 하죠. 예, 근데 화웨이가 글로벌하게 굉장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는 장비 쪽이라면서요. 통신 장비 통신 장비 쪽. 예, 이쪽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쪽에서도 좀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삼성전자가 전 세계 LTE에서 11%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 2020년까지 5G에서 20% 정도 세계 3위 수준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화웨이가 세계 1위로 지금 20% 이상을 사실은 5G에서는 더 강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사실 솔직히 이대로 간다면 화웨이의 가격 경쟁력과 화웨이의 6개월 정도 앞서 있는 이 기술 경쟁력을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죠. 근데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화웨이가 그렇게 막 그 전진하던 게 일종의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간격을 좀 빨리 줄일 수 있는 기회는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한숨 돌리게 되었죠. 일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LTE 중계기를 5G 중계기로 넘기는 과정에서 LG가 이 시스템을 막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웨이를 구입한다 그러지만 나머지 KT라든지 SK는 삼성전자가 구매 협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 반사 이익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경고를 한 것이 먹힌다면 특히 서구권에서 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기서 딱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장기화 된다고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한테 특히 5G 같은 이런 통신 장비 쪽에서 분명히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어제 오늘 미중 무역 분쟁의 조정을 위한 실무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잠깐의 한숨 돌리는 수준이지 과연 이 내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질 5G 싸움에서 삼성이 얼마나 빨리 캐치업할 수,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건 좀 삼성의 전략에서의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삼성하면 반도체하고 휴대폰 생각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이 5G 그러니까 이게 통신 장비 쪽에서도 물론 뭐 아주 1, 2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따라갔다라는 거는 오늘 새롭게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휴대폰 얘기 좀 해보죠. 애플이 상당히 중국에서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근데 삼성은 사실은 이미 먼저 중국에서 부진했거든요. 뭐 판매 증가율이 뭐 0%대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중국의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애플의 실적이 급감한 이런 상황들이 삼성이 그동안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조금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애플이 부진해서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라고 팀쿡이 얘기했을 때 그 과실을 누가 가져냐면 화웨이가 가져갔고 오포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어디요? 화웨이나 오포, 비보 같은 중국의 내수, 중국의 현지 로컬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즉 10대 중에 한 대 애플이 안 팔릴 때 10대 중에 2대에 화웨이가 더 팔렸고 10대 중에 한 대에 오포, 3위 업체가 더 팔렸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삼성은 지난 5년간 100대 휴대폰 중국에 팔리는 100대 중에 20대가 삼성이 팔리다가 이제 20대가 이제 20분의 1, 한 대가 팔리는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리는 100대 중에 한 대만 삼성전자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난 12월 말에 텐진에 핸드폰 공장을 철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 부분에서 인도에서 지금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삼성전자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장 다각화 요거를 좀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로는 매출에서 좀 비슷한 수준으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예전의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거는 이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군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사드 때문이었고 그 전에 배터리 문제, 바람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 때문에 급격히 마음이 식었는데 이제 중저가 시장 그리고 평준화되어 있는 기술 시장으로 이제 지금은 핸드폰 시장이 옮겨갔습니다만 향후 또 그런 전기를 잡으면 프리미엄 폰 일쪽도 그렇죠. 프리미엄 폰에서도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데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겠죠. 삼성의 좀 미래 얘기를 좀 마무리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정점 논란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게 우리나라 경제가 삼성전자한테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뭐 근한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잘못돼가지고 삼성전자 실적이 확 안 좋아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크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걱정이 하여간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삼성이 바보가 아닌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도 아마 준비하고 찾고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거론되는 것들이 대략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삼성의 미래 먹거리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지난 8월에 나온 게 이제 특히 AI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전장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자동차 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 분야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들어서 가전 이런 분야를 들어가지고 4대 먹거리 신성장 산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AI, 전장 메모리 쪽, 바이오는 뭐 사실 좀 이미 쌈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전도 그렇고 전장 메모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은 뭐 반도체 잘하는 삼성전자가 자동차 전장 반도체도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굉장히 쉽지 않다면서요? 이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분야죠. 그래 쉽지 않기 때문에 삼성이 10조에 거의 10조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하만을 인수한다든지 하는 전장 부분에서의 앞선 기업들을 인수하는 사업 전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참 기술 추격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 착자는 기치를 세웠지만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이 글로벌 넘버 아니고 그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굳건한 강건한 위치이긴 한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의 반도체, 이게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핸드폰 한 대에는 10개에서 한 5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면 좋은 자동차 한 대, 앞으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로 넘어갈 때 2세대, 3세대로 넘어갈수록 반도체가 1000개, 지금 현재 아우디 A8 같은 데는 지금 10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한 대. 예, 1000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그것이 4배, 5배 이렇게 그러겠네. 반도체 수가 더 고집적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 시장이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거는 이제 움직이는 핸드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전장 메모리 반도체가, 전장 반도체가요. 그럼 삼성이 명확하게 앞으로 가야 될 지향점은 있는 거네요. 예, 이미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듣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